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1점. 첫 만남의 봄. 1962년 4월 서울 변두리 청량리의 허름한 다방 명동다실. 나무 의자가 삐걱거리고 벽지 곳곳이 벗겨진 그곳에서 김정수는 처음 그녀를 만났다. 하얀 블라우스에 얇은 스웨터를 걸친 그녀는 창가에 앉아 커피잔을 조심스럽게 들고 있었다. 창문으로 스며드는 4월의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자 정수의 심장은 덜컥 내려앉았다. 저 김 선생님 맞으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단정했다. 이름은 박순희, 동네 국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다. 정수는 친구의 소개로 이 자리에 나왔지만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다. 28된 나이에 아직 총각인 그에게 결혼은 부담스러운 일이었다. 하지만 순이와 마주 앉은 그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다. 그녀는 수줍게 웃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전라도 순천에서 올라온 지 2년째라는 것, 서울에는 친척 하나 없이 혼자 살고 있다는 것,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용돈을 보내드리느라 늘 넉넉하지 못하다는 것까지. 선생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요? 순이가 물었다. 저는 청량리역 근처 공장에서 회계 일을 합니다. 별것 아닌 일이지만요. 정수는 겸손하게 대답했다. 사실 그는 성실하고 꼼꼼한 성격으로 공장에서 인정받는 직원이었다. 두 사람은 그날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다. 가난한 처지에서도 꿈을 잃지 않는 순이의 모습에서 정수는 무언가 특별한 것을 느꼈다. 헤어지기 직전 순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정수의 넥타이를 곧게 메어주었다. 이렇게 매셔야 더 단정해 보여요. 그녀의 손길은 따뜻했고 그 순간 정수는 알았다. 이 여자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고. 며칠 후 정수는 다시 순이를 만났다. 이번에는 남산공원을 걸었다. 벚꽃이 흩날리는 길을 나란히 걸으며 두 사람은 서로의 꿈을 이야기했다. 저는 언젠가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큰 집에서 살고 싶어요. 순이가 말했다. 그럼 제가 그런 집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정수의 다짐은 진심이었다. 3개월 후 정수는 순이에게 청혼했다. 소박한 반지 하나와 함께 건넨 그의 말은 간단했다. 순이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부족한 저지만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순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날부터 서로를 여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이점 고단하지만 빛나던 신혼. 1962년 가을 두 사람의 결혼식은 소박했다. 청량리의 작은 예식장에서 양가 친척들만 모인 채 치러졌다. 순이는 어머니가 직접 지어준 한복을 입었고 정수는 생애 처음 맞춘 양복을 입었다. 신혼집은 청량리역 근처의 단칸방이었다. 방 하나와 부엌이 전부인 작은 공간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궁전 같았다. 벽지는 군데군데 뜯어져 있었고 겨울이면 찬바람이 틈새로 들어왔지만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았다. 매일 새벽 5시 정수는 공장에 출근했다. 순이는 남편을 배웅한 후 동네 아이들을 가르치러 학교로 향했다. 둘의 월급을 합쳐봐야 겨우 생활비를 충당할 정도였지만 저녁이면 함께 앉아 된장찌개 한 그릇을 나누어 먹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여보,
오늘 공장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순이가 밥상을 차리며 물었다. 별일 없었소. 그런데 여보는 오늘 아이들이 말썽 부리지 않았나요? 이런 소소한 대화가 두 사람의 하루를 마무리했다. 가끔 월급날이면 시장에 가서 돼지고기 조금을 사다가 김치찌개를 끓여 먹었다. 그럴 때면 정수는 이런 호강이 또 있나 라며 웃었고, 순이는 언젠가는 매일 고기를 먹을 수 있겠죠? 라며 꿈같은 이야기를 했다. 겨울밤이면 두 사람은 한 이불을 덮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여보, 우리 언젠가는 넓은 집에서 아이들 키우며 살 수 있겠죠? 순이가 정수의 품에 안기며 물었다. 정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다. 그럼요.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렇게 할 거요. 우리 아이들은 추위에 떨지 않는 따뜻한 집에서 키울 거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수는 밤마다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다. 순이 역시 방학 때마다 개인 과외를 해서 돈을 모았다. 고단했지만 두 사람은 늘 웃었다. 그것만으로도 세상 부러울 게 없었다. 3. 아이들과의 전쟁 같은 나날. 결혼 2년 차 되던 해 순이가 임신했다. 입덧이 심해 고생하는 아내를 보며 정수는 마음이 아팠지만 곧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면 가슴이 벅찼다. 1964년 봄, 첫째 딸 미영이가 태어났다. 병실에서 작은 주먹을 움켜쥔 아이를 본 순간 정수는 울음을 참지 못했다. 얘야, 아버지가 널 평생 지켜줄게. 그는 아이의 작은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미영이를 키우면서 두 사람의 생활은 더욱 빠듯해졌다. 분유값, 기저귀값, 병원비까지 나가는 돈은 늘어났지만 수입은 그대로였다. 순이는 출산 후 몇 달간 학교를 쉬어야 했고 정수는 더욱 열심히 일했다. 2년 후 둘째 딸 미숙이가 그리고 3년 후 셋째 딸 미선이가 차례로 태어났다. 단칸방에서 5 식구가 사는 것은 이제 불가능했다. 정수는 전세금을 마련해 방 2개짜리 집으로 이사했다. 1970년 막내 아들 정호가 태어나던 날은 폭우가 쏟아졌다. 정수는 젖은 옷차림으로 병실 문을 박차고 들어와 순이의 손을 꼭 잡았다. 여보, 수고했소. 우리 막내는 반드시 잘 될 거요. 하지만 현실은 늘 만만치 않았다. 내 아이의 교육비, 생활비는 정수 부부에게 큰 부담이었다. 정수는 본업 외에도 주말마다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했고 순이는 밤늦게까지 재봉틀을 돌리며 옷 수선 일을 했다. 엄마, 나도 친구들처럼 새 옷 입고 싶어요. 큰딸 미영이가 말했을 때 순이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미영아, 조금만 참아라. 엄마가 곧 새 옷 사줄게. 하지만 그 곧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몰랐다. 아이들이 크면서 집안은 더욱 바빠졌다. 미영이는 공부를 잘했지만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고민이 많았다. 정수 부부는 밤새 이야기를 나누었다. 여보, 미영이만큼은 대학까지 보내고 싶어요. 순이가 말했다. 그럼요. 우리가 못 배운 한을 아이들에게는 물려주면 안 되지요. 정수도 같은 마음이었다. 막내 정호의 대학 입시를 앞둔 1988년 겨울, 두 부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아들의 성적으로는 서울의 좋은 대학 진학이 어려워 보였다. 순이는 정호의 책상 위를 정리하며 작은
목소리로 기도했다. 하느님, 제발 이 아이 앞길을 밝혀주소서. 정수는 말없이 옆에서 담배만 태웠지만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그 모든 고생이 아이들을 위한 것이었기에. 차점, 큰딸의 결혼식. 세월은 무심히 흘렀다. 어느새 미영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더니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다. 1990년 봄, 미영이의 결혼식 날이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타난 딸을 본 순간 순이의 눈에서는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다. 저 아이가 벌써 저리 크다니. 순이의 손수건은 눈물로 흠뻑 젖었다. 정수는 그 눈물을 조용히 닦아주었다. 여보, 너무 울지 말아요. 오늘은 기쁜 날이잖소. 하지만 그는 알았다. 그 눈물 속에는 기쁨만이 아닌 이제 자식이 하나둘 곁을 떠난다는 허전함이 섞여 있음을. 결혼식장에서 미영이가 신랑과 함께 절을 할 때 정수는 가슴이 먹먹했다. 어제까지 아빠라고 부르던 아이가 이제는 다른 가정의 일원이 되는 것이었다. 아버지, 어머니,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했어요. 행복하게 살겠어요. 미영이의 인사말에 정수는 겨우 고개만 끄덕였다. 이후 미숙이와 미선이도 차례로 시집을 갔다. 막내 정호는 군대를 다녀온 후 취직을 했다. 어느새 내 아이 모두 자신의 길을 찾아 떠났다. 5점 황혼의 고요. 1995년 정수는 정년퇴직을 했다. 30년 넘게 다니던 직장을 떠나는 것은 쓸쓸했지만 이제 순이와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기뻤다. 자식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집을 자주 찾지 않았다. 명절이나 생일 때나 얼굴을 보는 정도였다. 하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함께였다. 아침이면 장터에 나가 손을 잡고 장을 보고 저녁에는 라디오를 들으며 나란히 앉아 과거 이야기를 나눴다. 여보, 기억해요? 신혼 때 단칸방에서 김치찌개 끓여 먹던 일 말이에요. 순이가 웃으며 말했다. 그럼요.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소. 정수도 미소 지었다. 그때는 매일이 힘들었는데 지나고 보니 그때가 좋았어요. 어느 날 저녁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던 순이가 말했다. 여보, 우리 참 많이 늙었네요. 정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단호히 말했다. 아니요. 내 눈에는 여전히 세상에서 제일 고운 여인이요. 순이는 얼굴을 붉혔고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오래 웃었다. 50대 중반이 된 지금도 여전히 수줍은 신혼부부 같았다. 정수는 퇴직금으로 작은 아파트를 샀다. 평생 남의 집에서만 살던 사람에게는 꿈 같은 일이었다. 여보, 드디어 우리 집이 생겼네요. 순이가 감격해했다. 이제야 여보에게 제대로 된 집을 마련해드렸소. 정수도 뿌듯했다. 6점 병마와의 싸움. 2000년 겨울 평소보다 추웠던 어느 날 아침 순이가 갑자기 쓰러졌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진 그녀에게 내려진 진단은 청천벽력 같았다. 위암 3기였다. 선생님, 정말 그런 건가요? 정수의 목소리는 떨렸다. 수술을 해야 하고 그 후에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운 순이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져 갔다. 수술 후 시작된 항암 치료는 그녀를 더욱 야위게 만들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입맛을 잃은 그녀를 보며 정수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했다. 여보, 나 무섭소. 어느 밤 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정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겁내지 마오. 내가 있잖소. 끝까지 곁에 있을 거요. 자식들이 병실을 찾아와 울며 매달렸지만 정수는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오직 순이 앞에서만은 강해야 했기 때문이다. 아버지도 많이 힘드시죠? 큰딸 미영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다. 너희 엄마가 이겨낼 거야. 정수의 답변은 언제나 같았다. 하지만 밤이면 병실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다. 37년을 함께한 아내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7점 마지막 밤. 2001년 1월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인 새벽이었다. 병실 창밖은 적막했고 복도에는 간호사들의 발소리만 들렸다. 항암 치료를 받은 지 1년. 순이의 병세는 더 이상 호전되지 않았다. 여보. 순이가 간신히 눈을 뜨더니 정수의 손을 더 꽉 쥐었다. 왜 그러오? 무슨 일이오? 정수가 다급히 물었다. 여보, 나 이제 가야 할 것 같아요. 안 돼.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하오. 정수의 눈물은 주체할 수 없었다. 여보, 날 두고 가면 나는 어찌한단 말이오. 한마디라도 더 말해주고 가오. 순이는 힘겹게 미소 지으며 속삭였다. 여보, 고마웠어요. 아이들 잘 키워줘서 고마웠고, 날 사랑해줘서 고마웠어요. 나도 사랑했소. 평생 사랑했소. 정수의 목소리는 떨렸다. 여보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그리고 가끔 생각해 주세요. 매일 생각할 거요. 매 순간 생각할 거요. 순이는 마지막으로 미소를 지었다. 사랑했어요. 그 말을 끝으로 그녀의 손이 서서히 힘을 잃었다. 2001년 1월 15일 새벽 3시 순이는 5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8점 홀로 남은 사람. 아내를 보내고 정수는 매일같이 그녀의 사진 앞에 앉았다. 영정사진 속 순이는 젊은 시절 모습이었다. 환하게 웃고 있는 그 얼굴을 보며 정수는 혼자 이야기했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처음 만났을 때 넥타이를 메어주던 손길. 아이들 키우느라 밤새 재봉틀 돌리던 모습. 큰딸 결혼식 날의 눈물. 나는 하나도 잊지 않았소. 빈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다. 밥을 지어도 함께 먹을 사람이 없었고 밤마다 들리던 숨소리조차 사라졌다. 자식들이 가끔 찾아와 아버지, 우리랑 같이 사시지요 라고 했지만 정수는 고개를 저었다. 여기에 너희 엄마가 있단다. 나는 여기 있을 거야. 정수는 순이가 좋아하던 꽃을 화분에 심어 키웠다. 그녀가 즐겨 보던 드라마를 혼자 보면서 중얼거렸다. 여보,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아오? 여보가 좋아하던 배우 아닌가? 그는 무너져갔지만 사진 속 순이는 늘 미소 짓고 있었다. 9점 영원한 재회. 7년이 흘렀다. 2008년 봄 정수 역시 병상에 누웠다. 폐렴이었다. 자식들이 병실에 모였지만 정수는 더 이상 회복되기 어려워 보였다. 마지막 숨을 고르며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여보, 이제 다시 만나러 갑니다. 이번에는 먼저 가지 말고 평생처럼 내 옆에 있어주오.
큰딸 미영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울었다. 아버지, 가지 마세요. 정수는 딸의 손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미영아, 아버지는 행복했다. 너희 엄마와 함께한 모든 날이 행복했단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고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다. 여보, 기다렸소. 그렇게 정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2008년 4월 20일 순이를 보낸 지 7년 만이었다. 자식들이 장례를 치르며 흐느꼈지만 그 두 사람은 아마 저 세상에서 다시 손을 꼭 잡고 나란히 서 있었을 것이다. 샵샵 10점 여보. 그대는 나의 전부. 사람들은 말한다. 사랑은 세월 속에서 빛을 잃는다고. 하지만 김정수와 박순희의 사랑은 아니었다. 그들에게 사랑은 젊음의 순간만이 아니라 고난과 세월, 눈물과 이별을 모두 지나 황혼까지 이어진 삶 그 자체였다. 가난했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내 아이를 키워냈고 자식들이 하나둘 떠나간 후에도 서로만을 바라보았다. 병마 앞에서도 끝까지 함께했고 마지막 순간까지 서로를 사랑한다고 말했다. 정수의 마지막 인사는 결국 한마디였다.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하지만 그 말 속에는 곧 따라가겠소. 이제 다시 만나겠소 라는 영원한 약속이 숨어 있었다. 지금도 어디선가 그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그 다방에서처럼 마주 앉아 웃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서로에게 말하고 있을 것이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그 한마디 속에 담긴 것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생과 살을 넘나든 영원한 사랑이었다.